경북 청송군의 깊은 산속 작은 마을,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움이 흐르고 있었다. 16세 이도윤은 그 마을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고 있었다.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것이 도윤의 일과였다.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며 어머니가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모자의 일상이었다. 학교에 가는 길, 도윤은 만나는 어른들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들은 그런 도윤을 보며 기특해했다. 혼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을 이장도 도윤을 보면 항상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요즘 아이들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도윤이는 다르다고 늘 말했다. 학교에서도 도윤은 모범생이었다. 성적은 중상위권을 유지했고 무엇보다 성실함이 돋보였다. 숙제를 빼먹는 일이 없었고 청소 당번도 성의껏 해냈다. 선생님들은 도윤을 믿고 의지했다. 반장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친구들도 도윤을 좋아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도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도윤의 꿈은 명확했다. 대학에 진학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었다. 벽에는 대학 진학을 위한 계획표가 붙어 있었다. 수능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목표 대학과 학과를 적어 놓았다. 장래 희망란에는 회계사라고 적혀 있었다. 안정적인 직업을 통해 어머니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어머니 김영희는 마을 식당에서 일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다. 도윤이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런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장성훈이라는 남자가 나타나면서부터였다. 49세의 장성훈은 영희가 일하는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손님 중 하나였다. 혼자 아들을 키우며 고생하는 영희의 사정을 알고 있었고 가끔씩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었다. 영희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남성의 관심이었다. 장성훈은 점점 적극적으로 영희에게 접근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식당에 와서 집까지 바래다 주기 시작했다. 처음에 영희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장성훈의 지속적인 관심에 마음이 흔들렸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달간의 만남 끝에 장성훈은 영희와 동거를 시작했다. 도윤에게도 자상한 모습을 보였다. 용돈을 주기도 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격려하기도 했다. 영희는 안도했다. 아들에게도 아버지 같은 존재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교육비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았다. 하지만 도윤은 처음부터 장성훈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 명확한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위험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장성훈이 웃을 때 눈이 따라 웃지 않았다. 술을 마실 때면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다. 어머니와 대화할 때도 점점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것이 신경 쓰였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변화가 가장 큰 우려였다. 예전에는 활기차고 밝았던 어머니가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장성훈의 눈치를 살피며 행동하기 시작했다. 평소 좋아하던 TV 프로그램도 장성훈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보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줄어들었다.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장성훈이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다. 장성훈이 있을 때는 온 집안이 긴장으로 가득했다.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도윤은 그런 분위기가 싫었지만 어머니를 위해 참았다. 16세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장성훈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머니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집안일, 요리, 심지어 용돈까지 관리하려 들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큰 소리로 화를 냈다. 도윤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감이 커져갔다. 어느 날 밤, 도윤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격한 목소리를 들었다. 장성훈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음식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도윤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상황을 지켜봤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장성훈의 질책을 듣고 있었다. 평생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그날 이후 도윤은 장성훈을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두려워졌다. 장성훈이 집에 있으면 숨죽이며 지내야 했고 어머니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점점 취소하게 되었다. 혼자 있는 어머니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평온했던 일상은 서서히 파괴되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 긴장으로 가득한 저녁 시간, 그리고 점점 위축되어 가는 어머니의 모습. 도윤은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예감했지만 16세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적이었다. 그는 오직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장성훈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영희와의 관계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한 순간부터 그의 본성이 서서히 표면으로 떠올랐다. 처음에는 미묘한 언어적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영희의 요리 실력을 은근히 비하하고 외모에 대해 놀림 섞인 말을 했다.
영희는 그저 농담이려니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점점 독해졌다. 영희의 과거를 들춰내며 상처를 주었고 아들을 혼자 키운 것에 대해서도 비아냥거렸다. 영희가 반박하려 하면 목소리를 높여 제압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영희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장성훈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점점 포기하게 되었다. 도윤은 그런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예전에는 자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어머니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웃음도 사라졌고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윤이 학교 일에 대해 이야기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온 신경이 장성훈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장성훈이 영희와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처음으로 손을 올렸다. 뺨을 한 대 때리는 것으로 시작된 폭력은 곧 일상이 되어버렸다. 장성훈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화가 나면 주먹을 사용했다. 영희의 얼굴에 멍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졌다. 팔뚝과 어깨에도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영희는 긴팔 옷으로 상처를 가리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직장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도윤이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나서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장성훈은 16세 소년이 자신에게 대드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다. 도윤 역시 폭행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밀치는 정도였지만 점점 강도가 세졌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일도 빈번해졌다. 도윤은 학교에서 상처를 숨기기 위해 노력했다. 체육 시간에는 긴팔 체조복을 입었고 얼굴에 멍은 넘어졌다고 둘러댔다. 친구들은 도윤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다. 담임교사가 몇 차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도윤은 대답을 피했다.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순간 더 큰 보복이 따라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장성훈은 도윤에게 명확히 경고했다. 학교에서 입을 열면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협박했다. 16세 소년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위협이었다. 도윤은 공포에 떨며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이웃들이 먼저 이상함을 감지했다. 깊은 밤 도윤네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비명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 큰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연일 이어졌다. 처음에는 부부싸움이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걱정이 커졌다. 인근에 사는 박씨 할머니가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도윤네 집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신고였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조용해진 후였다. 장성훈은 술에서 깨어 멀쩡한 모습이었고 영희도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간단한 확인 후 돌아갔다. 하지만 신고는 계속 이어졌다.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씩 신고하기 시작했다. 소음 신고였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에 대한 우려였다. 경찰 출동 횟수가 늘어날수록 장성훈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자신을 신고한 것이 영희라고 의심했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폭력의 강도를 높였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일 새로운 상처를 입었고 아들까지 위험에 노출되었다. 결국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장성훈이 외출한 사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영희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이번에는 장성훈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하지만 며칠 후 석방되어 돌아왔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더욱 잔혹한 폭력을 가했다. 영희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고 도윤도 함께 맞았다.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장성훈은 법적으로 영희와 도윤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다. 장성훈은 명령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집에 나타났다. 오히려 법적 조치에 대한 분노로 더욱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다. 장성훈이 나타날 때마다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면 이미 사라진 후였다. 장성훈은 영리하게 경찰의 출동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다.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복수에 대한 욕망이 더 컸다.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교묘해졌고 더욱 잔혹해졌다. 이제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명확한 적의를 가진 공격이었다. 영희와 도윤을 향한 장성훈의 증오는 날로 커져갔다. 그들이 자신을 법정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한 복수심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도윤은 매일 학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를 빠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담임교사나 친구들이 의심할 수 있었고 그러면 집안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다. 도윤은 매일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편안할 수 없었다. 언제 장성훈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다.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다. 16세 소년의 일상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이은 경찰 신고와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드디어 전문기관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전문 상담사 이미경이 파견되었다. 40대 중반의 이미경은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 상담사였다.
수많은 가정폭력 사례를 다뤘지만 영희와 도윤의 상황은 특히 심각해 보였다. 이미경은 영희와 도윤을 만나 상황을 자세히 파악했다. 영희의 온몸에 남은 상처들, 도윤의 위축된 모습, 그리고 집안 곳곳에 남은 폭력의 흔적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미경은 즉시 안전한 쉼터로의 피난을 권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생명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희는 주저했다. 당장의 생계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었다. 오랫동안 일해온 식당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이도 적지 않았고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도 없었다. 쉼터 생활 동안의 생활비와 향후 독립자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도윤의 교육 문제도 큰 걸림돌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학은 치명적일 수 있었다. 대학 진학을 위한 내신 관리와 수능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도윤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었다. 영희는 아들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미경은 이런 걱정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단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임시로 쉼터에서 안전을 확보한 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주거 지원과 생활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윤의 교육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최선의 방향을 찾아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동안 장성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오히려 영희와 도윤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이미경도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웠다. 사회복지사들의 정기적인 방문 계획도 수립되었다. 일주일에 2번씩 집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다. 장성훈이 집에 있을 때는 방문이 불가능했고 그가 없는 시간을 맞춰 방문해야 했다. 장성훈은 복지사들의 방문 일정을 금세 파악했다. 그들이 오는 시간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았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다. 복지사들이 돌아간 후에는 다시 원래의 위험한 상황으로 돌아갔다. 장성훈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비웃었다. 사회의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경찰서에서도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루에 2번씩 집 앞을 지나가며 상황을 점검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4시간 경호를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경찰이 지나간 뒤에는 다시 위험에 노출되었다. 장성훈은 경찰의 순찰 패턴까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행동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연결해 주어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모색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능한 조치들은 이미 모두 취해진 상태였다. 접근금지 명령보다 더 강력한 법적 보호수단은 마땅히 없었다. 설령 장성훈이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실제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몇 개월의 구류나 벌금형이 전부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스템 간의 연계 부족이었다. 상담소, 경찰서, 복지사무소, 법률구조공단 등 각각의 기관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유기적인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보 공유도 제한적이었고 즉각적인 대응 능력도 떨어졌다. 위기 상황에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숨어 지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부당했다. 가해자는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피해자만 제약을 받는 모순적인 구조였다. 영희는 직장을 그만둬야 할 상황에 놓였고 도윤은 학교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었다. 반면 장성훈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개입을 꺼렸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기 조심스럽다는 이유였다. 간혹 안부를 묻는 정도가 전부였다. 물론 악의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방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도윤과 영희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도 고립된 상태였다. 이장도 나름대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몇 차례 영희를 불러서 상황을 문의했고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장성훈과 직접 대면해서 경고하는 것도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찰과 관련 기관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학교에서도 도윤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담임교사 김 선생은 몇 차례 도윤을 불러서 상담을 시도했다. 평소 밝고 성실했던 학생이 점점 어두워지고 위축되어 가는 모습이 걱정스러웠다. 성적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었다. 하지만 도윤은 집안 상황에 대해 털어놓지 못했다. 선생님이 아무리 다정하게 물어봐도 괜찮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김 선생은 가정 방문을 고려해봤지만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도윤이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행할 수도 없었다. 상담교사와의 면담도 이루어졌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도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려 했지만 역시 벽에 막혔다. 도윤은 모든 질문에 모범 답안으로만 대답했다. 가족관계는 좋고 집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다. 상담교사는 도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강제로 말하게 할 수는 없었다. 결국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도윤을 계속 관찰하고 변화가 있으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도윤이 협조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학교에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런 모든 지원 시스템들이 존재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제한적이었다. 각각의 기관들이 선의로 도우려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임시 방편적인 조치들로는 장성훈의 폭력을 막을 수 없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영희는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다. 아무리 많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성훈의 폭력은 계속되었고 아들까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쉼터로 피하는 것도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모두 위험해 보였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16세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도 임시 방편에 그쳤고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다. 사회의 보호망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할 때는 무력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 중심의 시스템이었다. 장성훈의 인권은 철저히 보장되는 반면 피해자인 영희와 도윤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도 실질적인 처벌은 미미했고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어야 했다. 언론에서도 가끔씩 가정폭력 문제를 다뤘지만 대부분 선정적인 보도에 그쳤다.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보도는 드물었다. 사건이 터지면 잠시 관심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정치권에서도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었다. 선거철이 되면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들이 쏟아졌지만 실제로는 예산 부족과 시스템의 한계를 핑계로 미뤄지기 일쑤였다.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거칠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영희와 도윤은 절망적인 고립감을 느꼈다. 사회의 보호망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장성훈의 폭력은 날로 심해져갔고 복수심에 불타는 그의 위협은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이 되어갔다. 특히 도윤에 대한 장성훈의 적대감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16세 소년이 자신에게 맞서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고 영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방법이 아들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는 더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보호망은 여전히 무력했다. 위험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지만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사건이 터진 후에야 대응하는 사후 처리 시스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다. 영희와 도윤은 폭풍 전야와 같은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장성훈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연이은 경찰 신고, 접근금지 명령서, 그리고 각종 사회기관들의 개입이 그를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고 느꼈고 모든 원인을 영희와 도윤에게서 찾았다. 그들이 자신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다. 더 이상 단순한 폭력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몇 대 때리고 위협하는 것으로는 자신이 당한 모욕과 분노를 해소할 수 없었다. 더 확실하고 영구적인 복수가 필요했다. 영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 결론은 명확했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아들 도윤을 해치는 것이었다. 장성훈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박진호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47세의 박진호 역시 과거 폭력 사건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는 장성훈의 분노에 쉽게 공감했다.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 만날 때마다 각자의 불만을 쏟아냈다. 처음에는 단순한 푸념 정도였다. 장성훈이 영희와 도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 박진호가 그런 장성훈의 편을 들며 부추겼다. 여자들은 다 그렇다는 식의 성차별적 발언들과 함께 제대로 혼내줘야 한다는 말들이 오갔다. 술에 취할수록 그들의 대화는 더욱 과격해졌다. 몇 차례의 술자리를 거치면서 단순한 불만 표출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장성훈은 박진호에게 확실한 보복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장성훈의 지속적인 설득에 점점 동조하게 되었다.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다. 처음에는 집에 찾아가서 겁을 주고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장성훈의 복수심은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다. 영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주고 싶었다. 그 방법으로 아들을 해치는 것을 생각했다. 두 사람은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도윤의 일과를 파악하고 집의 구조를 조사하며 침입 경로를 물색했다. 장성훈은 그 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다락방 창문이 가장 은밀한 침입로라고 판단했다. 주변 생활 패턴도 치밀하게 분석했다. 어느 시간대에 이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지, 어떤 길로 접근해야 목격자 없이 집에 도달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계산했다. 뒷산을 통해 접근하면 마을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고 집 뒤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범행 시점도 신중하게 선택했다. 영희가 식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도윤이 혼자 집에서 공부하고 있을 시간대를 노렸다. 여름 오후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낮잠을 자거나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그들의 의도도 더욱 극단적이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협이나 폭행 정도를 생각했지만 장성훈의 분노는 그것을 넘어섰다. 아예 제거해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박진호는 그런 극단적인 계획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미 공범이 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 범행 도구도 차근차근 준비했다. 도윤을 제압하기 위한 결방용 끈과 테이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들을 미리 구매했다. 침입할 때 사용할 도구들도 준비했다.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려는 일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범행 후 증거를 없애는 방법도 논의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의 아마추어적인 면모가 드러났다. 완전 범죄를 계획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허술한 부분이 많았다. 통화 기록을 남기고 증거가 될 만한 물품들을 함부로 구매하는 등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쉬운 흔적들을 곳곳에 남겼다. 장성훈은 도윤의 생활 패턴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기 시작했다. 학교 시간표, 귀가 시간, 친구들과의 약속, 학원 일정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다. 심지어 어느 요일에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까지 파악했다.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범행에 가장 적합한 시점을 계산했다. 영희의 근무 일정도 꼼꼼히 체크했다. 식당에서 일하는 시간, 휴무일, 조기 퇴근하는 날 등을 모두 파악했다. 특히 영희가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날을 노렸다. 그래야 도윤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범행 후 발각될 때까지의 시간도 벌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마을의 다른 주민들의 일과도 관찰했다. 어느 집에서 언제쯤 사람들이 나오는지, 누가 산책을 하는지, 어떤 시간대가 가장 조용한지 모든 것을 파악했다. 이런 치밀한 준비를 통해 목격자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박진호는 처음에는 단순히 겁을 주는 정도에서 그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장성훈의 강한 의지 앞에서 점점 밀려났다. 장성훈은 박진호에게 자신이 당한 모욕과 분노를 자세히 설명하며 이에 대한 확실한 보복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결국 박진호도 극단적인 계획에 합의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범행 날짜까지 정했다. 여름의 어느 무더운 오후,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날이었다. 영희는 식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할 예정이었고 도윤은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었다. 마을은 오후의 나른함에 젖어 조용할 것이었다. 최종 점검도 철저히 했다. 침입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준비한 도구들을 점검했다.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한 대안도 마련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16세 소년의 미래와 한 가족의 행복을 영원히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오직 복수에 대한 욕망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다. 2008년 여름의 무더운 오후, 청송군의 작은 마을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매미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며 울어댔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집 안에서 낮잠을 자거나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16세 도윤은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평소와 같이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어머니 영희는 그날 식당에서 연장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동료가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면서 영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원래라면 오후 6시에 퇴근할 예정이었지만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을 상황이었다. 영희는 아침에 도윤에게 늦는다고 전해주며 저녁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도윤은 어머니가 없는 오후 시간을 공부로 채우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대학 입시 준비에 더욱 매진해야 했다. 특히 수학이 약점이었기 때문에 그날 오후에는 수학 문제집을 집중적으로 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연필로 빼곡히 적힌 계산지들이 쌓여 있었다. 오후 2시, 장성훈과 박진호는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만났다. 인근 도시의 한적한 카페였다. 두 사람 모두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계획을 취소할 생각은 없었다. 장성훈은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점검했다. 도윤의 일과 영희의 근무 시간, 마을의 상황, 침입 경로까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진호는 준비해온 도구들을 최종 점검했다. 결방용 끈, 테이프, 장갑, 그리고 기타 필요한 물품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사전에 구매해둔 것들이었지만 이제 실제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오후 2시 30분,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차량으로 청송군으로 향했다. 함께 한 차에 타면 목격자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약 1시간 정도의 운전을 통해 마을 근처에 도착했다. 박진호는 마을 입구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장성훈의 차에 합승했다. 오후 3시 30분, 장성훈의 차량이 도윤이 사는 마을로 들어섰다. 다행히 마을길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무더운 오후 시간이라 대부분의 주민들이 집 안에 있었다. 두 사람은 미리 파악해둔 뒷길을 통해 도윤의 집 근처까지 접근했다. 집 뒤편 산자락에 차를 주차했다. 마을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였지만 필요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곳이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혹시 등산객이나 산책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았다. 오후 4시 드디어 침입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미리 파악해둔 루트를 따라 도윤의 집 뒤편으로 접근했다. 수풀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이동했고 중간중간 멈춰서 주변 상황을 확인했다. 마을 쪽에서는 여전히 사람 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집 뒤편에 도착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다. 이웃집들은 조용했고 길거리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다. 장성우는 다락방 창문을 가리켰다. 계획대로 그곳이 침입로였다. 창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잠금 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박진호가 먼저 창문으로 침입했다. 키가 큰 편이었던 그는 별다른 도구 없이도 창문에 도달할 수 있었다.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타락방으로 들어갔다. 타락방은 오래된 가구들과 잡동사니들이 어수선하게 쌓여 있었다. 하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장성훈이 뒤따라 들어왔다. 두 사람은 잠시 다락방에서 숨을 고르며 아래층 상황을 파악했다. 도윤이 공부하는 소리가 들렸다. 책장 넘기는 소리, 연필로 무언가를 적는 소리, 가끔씩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들렸다. 도윤이 혼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오래된 나무 계단이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었다. 한 계단씩 천천히 발끝으로만 디디며 내려갔다. 다행히 큰 소음은 나지 않았다. 도윤은 여전히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다. 1층 거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서 상황을 재점검했다. 도윤의 방은 거실에서 복도를 따라 들어간 곳에 있었다. 방문이 열려 있어서 도윤이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등을 돌리고 앉아있어서 두 사람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장성훈이 박진호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제 행동에 옮길 때였다. 박진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복도를 조심스럽게 이동하여 도윤의 방문 앞까지 도달했다. 16세 소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수학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 마침내 박진호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도윤이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빠른 속도로 접근했다.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출현에 도윤은 깜짝 놀라며 의자에서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박진호가 재빨리 도윤을 제압했다. 16세 소년이 47세 성인 남자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는다. 박진호의 험악한 협박이 도윤의 귀에 들렸다. 이어서 장성훈도 방 안으로 들어왔다. 도윤은 장성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상황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두 명의 성인 남자에게 제압당한 상태에서 16세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한 끈으로 도윤의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기 시작했다. 도윤이 저항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성인 남자 두 명의 힘을 16세 소년이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는가. 순식간에 도윤은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모든 게 내 엄마 때문이야. 우리를 신고하고 법정에 세운 대가를 치르는 거다. 장성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도윤은 공포에 떨며 상황을 벗어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결박된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도 없었고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어서 테이프로 도윤의 입을 막았다. 완전히 소리를 지를 수 없게 된 도윤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눈에서는 공포와 절망이 읽혔지만 장성훈과 박진호에게서는 어떤 동정심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분노와 복수심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16세 소년의 간절한 시선도 그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이미성을 잃은 두 남자에게 도윤은 복수의 대상일 뿐이었다. 어머니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한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복수의 도구로만 보였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다. 도윤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6세 소년의 운명이 두 명의 분노한 성인 남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다. 결박된 상태에서 도윤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손목과 발목을 묶은 끈이 살갗에 파고들었지만 풀어지지 않았다. 입을 막은 테이프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16세 소년이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시도했지만 두 명의 성인 남자 앞에서는 무력했다. 장성우는 결박된 도윤을 내려다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완벽한 복수라고 생각했다. 박진호는 다소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실제 상황에 직면하자 계획을 세울 때와는 다른 감정이 들었다. 16세 소년의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상태였다. 공범으로 참여한 이상 자신도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장성훈의 폭력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협의 의미였다. 도윤을 겁주고 어머니에게 전할 메시지를 남기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성훈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자신을 법정에 세운 것,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것, 그 모든 원인이 이 소년과 그의 어머니 때문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폭력의 강도가 점점 세졌다. 장성훈은 도윤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 결박된 상태에서 피할 수 없는 도윤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뺨이 부어올랐고 코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테이프로 막힌 입 때문에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다. 박진호는 상황이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겁을 주고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장성훈을 말리기에는 이미 늦었다. 오히려 자신도 공범이라는 사실 때문에 개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성훈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주먹으로 도윤의 복부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다. 더 이상의 폭력을 견디기 어려웠다. 도윤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극도의 공포와 고통으로 인해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시간이 갈수록 장성훈의 행동은 더욱 극단적이 되었다. 복수에 대한 욕망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더 이상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다. 도윤의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어머니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 위해서는 아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마침내 장성훈은 도윤의 목에 손을 올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협 제스처였다. 하지만 점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도윤의 눈이 크게 떠졌다.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결박된 상태에서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 오직 장성훈의 손길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만이 온몸을 지배했다. 장성훈의 소나기가 더욱 강하게 조여들었다. 복수심에 불타는 성인 남자의 완력 앞에서 16세 소녀는 속절없이 무너져갔다. 도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곧이어 파래지기 시작했다.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서 뇌 기능이 서서히 정지되어 갔다. 박진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제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살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공범으로 참여한 상황에서 장성훈을 말릴 용기가 없었다.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도윤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개입하지 못했다. 도윤의 저항이 점점 약해졌다.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움직임이 둔해졌다. 산소 부족으로 인해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다. 16세 소년의 젊고 건강한 몸도 질식 앞에서는 무력했다. 생명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장성훈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조였다. 자신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욕과 분노를 모두 쏟아내고 있었다. 도윤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다. 복수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몇 분이 더 지나자 도윤의 몸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다. 더 이상의 저항도 없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16세의 젊은 생명이 두 명의 성인 남자의 분노와 복수심 앞에서 속절없이 꺼져버렸다. 꿈 많던 고등학생, 어머니를 보호하려던 효심 깊은 아들, 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던 모범생의 생이 이렇게 끝나버렸다. 장성훈은 그제야 손을 뗐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다. 계획을 세울 때는 단순한 보복 정도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었다. 패닉 상태에 빠진 두 사람은 서둘러 현장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던 그들의 준비는 형편없었다. 곳곳에 지문과 발자국을 남겼고 투쟁 과정에서 DNA도 남겼다. 침입 경로도 뻔히 드러나는 상태였다. 공포에 질린 두 사람은 황급히 현장을 벗어났다. 타락방 창문을 통해 나가면서도 수많은 증거들을 남겼다. 창문 틀의 지문, 타락방 바닥의 발자국, 심지어 옷에서 떨어진 섬유까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의 아마추어적인 범행은 곧 들통날 운명이었다. 마을로 나온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차로 도망쳤다. 하지만 이미 여러 대의 CCTV에 포착된 후였다. 범행 전 침착했던 모습과 달리 범행 후에는 완전히 당황한 채 급하게 마을을 빠져나갔다. 이런 모습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다. 오후 6시 30분경 원래 예정보다 일찍 일을 마친 영희가 집으로 돌아왔다. 동료의 상태가 생각보다 나아져서 일찍 출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영희는 평소처럼 집에 들어서며 아들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거실을 지나 도윤의 방으로 향한 영희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과 마주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결박된 채로 숨져있는 모습이었다. 순간 영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다. 영희의 절규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웃들이 하나둘씩 달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윤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고 현장에는 범행의 흔적들만이 적나라하게 남아있었다. 결박 흔적, 침입 흔적, 그리고 16세 소년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모든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영희의 신고를 받고 경북청송경찰서에 비상이 걸렸다. 16세 소년의 살해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고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했다. 서장은 즉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장을 중심으로 강력계 베테랑 형사들과 과학수사팀, CCTV 분석팀, 통신수사팀 등 모든 가용 인력이 투입되었다.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것은 경찰 순찰차였다.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순찰 경찰관들은 현장 보존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곧이어 도착할 수사팀을 위해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영희는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진술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과학수사팀이 도착하자마자 현장 분석에 착수했다. 도윤의 방부터 다락방까지 범인들이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경로를 세밀하게 조사했다. 다락방 창문의 지문, 계단의 발자국, 방 안의 투쟁 흔적 등 모든 것이 중요한 증거였다. 특히 현장에서 채취된 DNA 시료들이 향후 용의자 특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피해자의 몸에서도 가해자들의 생체 시료가 다수 발견되었다. 목 부분의 지문, 의복에 붙은 머리카락, 손톱 밑에 피부 조직 등이 채취되었다. 도윤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다는 증거였다. 이런 물리적 증거들은 나중에 용의자들을 특정하고 범행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도 면밀히 분석되었다. 결박에 사용된 끈과 테이프의 종류, 구매처, 제조사 등을 추적했다. 이런 세부적인 정보들이 용의자들의 사전 준비 과정을 밝혀내는 단서가 될 수 있었다. 특히 끈과 테이프 모두 일반적이지 않은 제품이어서 구매자,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영희가 진정을 되찾은 후 제공한 진술을 통해 장성훈과의 갈등 상황이 상세히 드러났다. 연이은 가정폭력 신고 기록, 접근금지 명령서, 가정폭력 상담소 방문 기록, 경찰 출동 내역 등이 모두 중요한 배경 정보가 되었다. 수사팀은 장성훈을 1차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행적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장성훈은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평소 거주지에서도 직장에서도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휴대폰도 꺼진 상태여서 위치 추적이 어려웠다. 명백히 도주 중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CCTV 분석팀은 마을 곳곳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와 인근 도로의 교통 단속용 카메라까지 모두 수집하여 분석에 착수했다. 비록 시골 마을이라 카메라가 많지는 않았지만 주요 진입로와 상점가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사건 당일 오후 시간대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낯선 차량이 마을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후 같은 차량이 급하게 마을을 빠져나가는 장면이었다. 차량 번호는 물론이고 운전자와 동승자의 얼굴까지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전문 장비를 통해 선명도를 높인 결과 장성훈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승자는 처음 보는 인물이었지만 곧 신원이 파악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차량 추적도 병행되었다. 장성훈이 평소 이용하던 차량의 당일 동선을 추적한 결과 오후 시간대에 청송군으로 향했다가 사건 발생 직후 급히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도로의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동 경로가 거의 완벽하게 추적되었다. 통신수사팀은 장성훈의 휴대폰 기록을 전면 분석했다. 비록 현재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지만 사건 전후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한 명의 남성과 빈번히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 상대방이 바로 박진호였다. 박진호의 신원이 파악되자 그에 대한 수사도 즉시 시작되었다. 47세의 박진호는 장성훈과 오래된 친구 사이였고 역시 과거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범행 계획을 논의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의 휴대폰 위치 정보도 결정적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두 사람의 휴대폰이 청송군 일대에서 같은 위치를 보이다가 사건 발생 직후 급속히 그 지역을 벗어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범행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차량 내부 수색도 이루어졌다. 장성훈의 차량을 발견한 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전면 수색했다. 그 결과 범행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끈과 테이프가 발견되었다. 또한 차량 내부에서 도윤의 DNA와 일치하는 생체 시료도 검출되었다. 목격자 진술 수집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평소 조용하던 마을에 낯선 차량과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속속 모였다. 특히 한 주민은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집 뒷산에서 수상한 남자 2명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평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숨어서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오후 4시경 도윤 내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평소와는 다른 종류의 소리여서 신경이 쓰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했다. 이런 증언들이 범행 시간과 상황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수사팀은 두 용의자의 과거 행적도 면밀히 조사했다. 장성훈의 가정폭력 전과와 박진호의 폭력 사건 처벌 기록이 모두 확인되었다. 특히 장성훈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영희와 도윤을 위협한 정황이 있었다. 이런 배경들이 범행 동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핵심 증거들이 대부분 확보되었다. DNA 검사 결과 현장에서 채취된 생체 시료가 장성훈과 박진호의 것과 완벽히 일치했다. 지문 분석 결과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차량 추적 결과, 목격자 증언 등 모든 증거가 일관되게 두 용의자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더 이상의 변명이나 부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수사팀은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신속히 승인받았다. 전국적 수배령이 내려졌고 모든 경찰력이 두 용의자 검거에 투입되었다. 그들이 아무리 숨어도 경찰의 촘촘한 추적망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16세 소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의 구현이 시작되고 있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지 36시간 만에 첫 번째 용의자가 검거되었다. 장성훈은 대구 동구의 한 허름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발각되었다. 익명의 제보 전화를 받고 출동한 수사팀이 모텔을 포위한 후 검거 작업에 나섰다. 장성훈은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미 자신의 범행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체포 당시 장성훈의 모습은 초췌했다. 사건 이후 제대로 잠을 자지도 음식을 먹지도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것이 양심의 가책 때문은 아니었다. 체포될 것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그를 괴롭혔을 뿐이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장성훈이 체포된 지 6시간 후 박진호도 검거되었다. 그는 경남 창원의 친척집에 피해 있던 중 경찰에 발각되었다. 박진호의 경우에는 좀 더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체포 과정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은 단순히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들 앞에서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두 용의자 모두 청송경찰서로 이송되어 긴급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실에는 수사팀장과 강력계 베테랑 형사들이 배치되었다. 16세 소년을 살해한 극악한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만큼 수사관들의 표정도 평상시보다 엄중했다.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의 잔혹함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전문성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장성훈은 처음에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다. 사건 당일 청송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도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점점 궁지에 몰렸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DNA 검사 결과, 차량 추적 자료 등 모든 증거가 그의 범행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현장에서 채취된 그의 지문과 DNA였다. 도윤의 목 부분에서 발견된 지문이 장성훈의 것과 완벽히 일치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장성훈은 마침내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그의 자백에는 진실한 반성이 담겨있지 않았다. 장성훈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다. 영희와 도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은 그들 때문이라고 억지 논리를 펼쳤다. 16세 소년의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해서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들이 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있었다. 박진호의 조사는 더욱 극적이었다. 그는 장성훈보다 먼저 무너졌다. 체포 직후부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은 단순히 친구를 도와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살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변했다. 장성훈에게 속았다고, 이용당했다고 울며 불며 항변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제시한 증거들은 박진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내용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박진호 역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 범행 도구를 함께 준비했고 침입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범행의 전모가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이 일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 도윤의 일거와 집 구조까지 미리 파악했다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단순한 위협이 아닌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모두 확인되었다. 특히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장성훈의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 그리고 법적 조치에 대한 보복 심리가 결국 극단적인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사회의 보호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한계도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진술도 확보되었다. 두 용의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 과학 수사 결과가 모두 일치했다. 침입 경로, 범행 시간, 살해 방법 등 모든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 16세 소년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절망적인 공포를 느꼈는지, 얼마나 무력했는지가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두 용의자의 범행 후 행적도 추적되었다. 현장을 빠져나간 후 각자 도주처를 물색했던 과정, 증거 은닉을 시도했던 흔적들이 모두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아마추어적인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증거를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두 용의자의 평소 행적과 성향도 조사되었다. 장성훈의 경우 이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고 특히 여성에 대한 지배욕과 소유욕이 강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박진호 역시 충동적이고 타인의 영향을 쉽게 받는 성격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두 피의자를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범행의 계획성,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할 때 가장 중한 형량을 구형할 방침이었다. 또한 이 사건이 가정폭력의 극단적 결과라는 점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기소장을 작성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연일 집중 보도했다. 16세 소년의 안타까운 죽음과 함께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시민들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장성훈과 박진호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2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피해자 가족과 마을 주민들, 언론사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까지 법정을 가득 메웠다. 16세 소년의 목숨을 앗아간 두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합의부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모두 형사사건 전문가들이었다. 특히 재판장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으로 수많은 강력 사건을 담당해온 경험이 있었다.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기소장을 낭독하면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16세 소년을 상대로 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살해라는 점, 그리고 가정폭력이 극단적인 살인으로 이어진 사회적 충격 등을 세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범행의 계획성을 강조했다. 두 피고인이 일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점, 피해자의 일과와 집 구조를 미리 파악했다는 점,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점 등이 모두 계획적 살인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냉철하게 계획된 살인이라는 것이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장성훈의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단순히 위협하고 겁을 주려던 것이 예상치 못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박진호의 변호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섰다. 박진호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장성훈에게 이끌려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므로 주범과는 다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박진호가 보여준 반성의 태도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명확하고 압도적이었다. CCTV 영상에는 두 피고인이 함께 범행지로 향하고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통화 기록에서는 사전 계획을 논의한 내용들이 발견되었다. 현장에서 채취된 DNA와 지문은 두 피고인의 것과 완벽히 일치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였다. 결방용 끈과 테이프를 미리 구매한 기록이 모두 확인되었고 이는 계획적 범행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피고인들의 우발성 주장은 이런 물적 증거들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 증인들의 진술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피해자의 어머니 영희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장성훈의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에 대해 증언했다. 수차례의 가정폭력 신고와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괴롭힘,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를 보호하려다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영희의 증언 중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사건 당일의 상황이었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마주한 참혹한 현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16세 아들이 결박된 채 숨져있던 모습에 대한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방청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도 계속되었다. 평소 장성훈의 폭력적인 행동을 목격한 이웃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올랐다. 깊은 밤 영희의 집에서 들려오던 비명소리와 물건 깨지는 소리, 연희는 경찰 출동, 그리고 도윤과 영희가 겪었던 일상적인 공포에 대해 생생히 증언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도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었다. 담임교사는 도윤이 얼마나 성실하고 효심 깊은 학생이었는지에 대해 증언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매진했고 친구들에게도 항상 친절했으며 특히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남달랐다고 했다. 그부들도 도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증언했다. 마을 이장과 주민들도 도윤의 인품에 대해 증언했다. 어른들에게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는 예의 바른 소년이었고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서는 착한 아이였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 소년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에 모든 증인들이 안타까움을 표했다. 전문가 증인들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정신과 전문의는 장성훈의 성격과 심리 상태에 대해 분석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극단적인 지배욕이 결합되어 이런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설명하면서 치료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법의학 전문가는 피해자의 사인과 범행 수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16세 소년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를 의학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했다. 결박된 상태에서 질식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잔혹하고 고통스러웠는지를 객관적 데이터로 보여주었다. 가정폭력 전문가도 증인으로 나왔다. 이 사건이 가정폭력의 전형적인 악화 과정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처음에는 언어적 폭력으로 시작되어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하고 피해자의 저항이나 외부 개입에 대해 더욱 극단적인 보복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의 한계도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에서도 진정한 반성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장성훈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았다. 영희와 도윤이 먼저 자신을 법정에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했다. 16세 소년의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박진호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마저도 진정성이 의심스러웠다. 자신의 처벌을 줄이기 위한 연기로 보일 뿐이었다.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 제시된 증거들은 그가 적극적인 공범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수개월에 걸친 치밀한 심리 과정을 거쳐 마침내 선고일이 정해졌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모든 이들이 고대했다. 16세 소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선고일을 맞게 되었다. 선고일 아침, 대구지방법원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피해자 가족과 마을 주민들, 언론사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았다. 16세 소년의 목숨을 앗아간 두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든 이들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몇 달간 이어진 재판의 최종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었다. 오전 10시 재판부가 법정에 입장했다. 재판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다. 방청석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판결문 낭독을 기다렸다. 재판장은 먼저 사건의 경위와 심리 과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후 본격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들, 피해자의 일과를 파악한 정황, 범행 도구의 미리 준비 등이 모두 계획성을 입증한다고 보았다. 피고인들의 우발성 주장은 이런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범행 수법의 잔혹성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다. 16세 소년을 결박하고 입을 막은 뒤 질식사시킨 방법은 극도로 잔인하다고 평가했다.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사례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피해자의 연령과 장래성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었다는 점,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며 어머니를 보호하려던 효심 깊은 아들이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런 소중한 생명이 아무런 잘못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범행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파장과 영향도 고려되었다. 가정폭력이 극단적인 살인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가중시키고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았다.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도 평가되었다. 하지만 두 피고인 모두 진정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배상 노력도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다. 주범인 장성훈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주도했고 직접 피해자를 살해한 점, 그리고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극단적 복수범행이라는 점을 중시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박진호에게는 징역 27년이 선고되었다. 비록 주도적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계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범행을 도운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정신적 피해와 장래 소득 상실,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배상금을 받아도 16세 아들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금전으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라는 것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었다. 선고 직후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30년과 2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잃어버린 16세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면 어떤 형량도 부족해 보였다. 피해자 어머니 영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들을 되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법적 정의는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의 아픔이 교차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숙연한 모습이었다. 비록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이미 벌어진 비극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16세 소년의 꿈과 희망, 그리고 한 가족의 행복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았다. 오히려 이런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가정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극단적 사례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성훈 징역 30년, 박진호 징역 27년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긴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더 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겨진 유족의 치유할 수 없는 상처였다. 피해자 어머니 영희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장성훈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좀 더 일찍 결별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매일 그를 괴롭혔다. 전문가들의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회복은 더딘 상태였다.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다.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단절되어 갔다. 아들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아들의 방은 사건 당일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수학 교재와 연필들, 벽에 붙은 대학 진학 계획표, 어머니를 위해 적어놓은 용돈 관리 메모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16세 소년의 꿈과 희망,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영희는 매일 아침 아들의 방을 정리하며 그리운 마음을 달랬다.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해놓고 혼자 먹기도 했다. 때로는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정신과 의사는 이런 행동들이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지만 근본적인 치유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마을 주민들도 깊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평온했던 시골 마을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 특히 도윤을 잘 알던 이웃들과 학교 선생님, 친구들은 오랫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책했다. 도윤의 친구들은 갑작스럽게 친구를 잃은 충격으로 장기간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다. 평소 함께 공부하고 놀던 친구가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학교에서도 전문 상담사를 투입해 학생들의 심리적 치유를 도왔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자신이 도윤의 변화를 더 예민하게 감지했어야 했다며 자책했다. 학생의 위험 신호를 놓친 것에 대한 책임감으로 괴로워했다.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가정폭력 피해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법원이 명령한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두 피고인 모두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통해 일부 지원을 받았지만 판결 금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금전적 배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유족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정부는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점검에 나섰다.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었다.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 도입, 위반 시 즉각 구속 등의 강화된 조치들이 논의되었다. 피해자 보호시설의 확충과 질적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의 임시보호시설들은 수용 인원도 부족하고 시설도 열악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인식되었다. 현재의 시스템은 피해자가 생활터전을 떠나 숨어 지내야 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가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도 절실하게 제기되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했다. 정기적인 상담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연계, 분노 조절 교육 등의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지역사회의 역할도 새롭게 조명받았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활동과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체계 강화도 중요한 개선 과제였다. 교사들이 가정폭력 피해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매뉴얼이 필요했다. 학교와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도 구축해야 했다. 학생 상담 전문가의 확충과 전문성 강화도 시급한 과제였다. 언론계에서도 가정폭력 보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보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설적인 보도가 필요하다는 반성이 이어졌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전개했다. 가정폭력 신고 문화 확산, 피해자 지원 활동 강화, 정책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정치권에서도 가정폭력 대응법 재개선에 나섰다.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들이 발의되었다.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 예방 시스템 개선 등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회적 노력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돌아오지 않는다. 16세에 꺾인 한 생명 앞에서 모든 것이 무력하고 부족해 보였다. 어머니 영희는 여전히 매일 아들의 방을 정리하며 그리움과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도윤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한 아이의 꿈과 희망이 무참히 짓밟힌 곳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의 가정폭력 위험 징후들을 더욱 예민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가정폭력의 심각성, 사회적 보호망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이다. 도윤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한다. 법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 각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16세 도윤의 짧았던 생이 우리 사회에 던진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하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위험에 처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는 것이다. 그것이 도윤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자 우리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이다.